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진리편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2015년 여름 어느 날 나무 그늘 아래서 나는 갑자기 뿌듯하게 내면에서 주체할 수 없는 좋은 기운이 꽉 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내면이 기분 좋은 팽창이라고 할까요? 그때 내 손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는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항상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았으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내적 요인이 있었고, 내가 20년 넘게 살아온 환경이 시장이다 보니 어쩌다 내가 책을 들고 있으면 그거 읽어서 뭐하게? 하는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 외적 요인을 핑계 삼아 이도 저도 아닌 상태였던 저에게 이 책은 교과서로 삼아도 될 만큼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의 제목에서 넓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사실 얕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버겁습니다. 결코 얕은 지식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식 세계에 단단한 기둥을 세운다는 느낌입니다. 그토록 깊은 지식을 이토록 얕게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이라면 얕게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그것에 반비례해서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저자는 습득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같이 무지한 사람을 쉽게 깨우쳐주고 싶은 지은이 진심이 곳곳에 끈끈이 묻어 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용기 하나만으로 유튜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내 손에 들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교과서 같은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의 간절함이 저희 무식을 이겼습니다. 책의 내용이 제목과는 달리 결코 얕지 않기에 파트별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 파트가 진리인데요. 1, 2권의 파트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책 전체의 프롤로그 겸 첫 시간을 진리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1권과 2권에 있는 순서대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순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내적 세계 그리고 외적 세계의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진리편 지은이 최 사장 프롤로그 현대 철학의 거물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저서 철학적 탐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자가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화하고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건 언어가 아니다. 바로 공통분모다. 그리고 인류의 공통분모는 내가 잘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마련되어 있다. 우리는 그것을 교양 인문학이라고 부른다. 교양은 클래식을 들으며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 그 무엇이 아니다. 교양과 인문학은 단적으로 말해서 넓고 얕은 지식을 의미한다. 개인이 가진 전문적인 지식은 먹고 사는 데 필수지만 타인과 대화할 때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교양과 인문학으로서의 넓고 얕은 지식이 우리를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준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우리를 심오한 대화놀이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이다. 하지만 놀이라고 해서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다. 드라이브를 즐기기 위해서는 최소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대화놀이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지적 대화를 위해서 최소한의 지식이란 무엇인가? 답부터 말하면 그것은 내가 발딛고 사는 세계에 대한 이해이다. 정리해보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우리를 심오한 대화놀이 세계로 초대하는 티켓이다. 지적 대화를 위해서는 나와 세계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계부터 차근차근 여행하고자 한다. 이 책을 통해 세계에 대한 대략적인 줄거리를 당신이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세계에 대한 이해는 그 세계에 발딛고 있는 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이해는 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이 된다. 최소한의 지식은 역사부터 종교에 이르는 넓은 지식인 동시에 각 분야의 주요한 것만을 다루는 얕은 지식이다. 차근차근 따라갈 때 인류 지식의 큰 틀을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이 책은 인문학이라는 거대한 방울문을 여는 열쇠이다. 더 깊고 전문적인 내용은 스스로 방안을 둘러보며 찾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지적인 대화에 목말라 있는 분,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시는 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독서할 여유가 없는 분, 대학에서 교양 수업을 듣기 전에 기초적인 지식을 얻고 싶은 분, 미술관에 가면 무엇인가를 이해한 듯 행동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는 분,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주저하고 있는 분, 자신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불안하지만 어디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한 책이다. 진리편.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을 나열해 보면 끝도 없을 것이다. 직립보행, 언어사용, 문화의 소유 등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인간만이 두 가지 세계에 산다는 점이다. 두 세계는 현실의 세계와 현실 너머의 세계이다. 동물은 주어진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현실 세계에 온전히 적응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인간은 현실 세계에 발 담그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현실 너머를 보려 하고 현실을 추월하려 하며 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상상하려 한다. 인간에게 현실과 현실 너머의 세계는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인간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존재라고 하겠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인간은 왜인지는 몰라도 항상 진리를 찾아왔고 손에 잡히지 않는 진리 탐구의 여정에서 철학, 과학, 예술,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만은 틀림없다. 진리란 무엇인가? 막연하고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지만 인류는 진리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것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불변하는 것이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다. 이러한 속성을 충족하는 무엇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가능한 답변은 1. 있다, 2. 없다, 3. 모르겠다, 4. 상관없다, 네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씩 살펴보자. 우선 1. 있다는 답변은 절대주의라고 한다. 다음 2. 없다는 답변은 상대주의라 한다. 상대주의는 상반된 두 가지 태도로 구분된다.
하나는 어떤 진리도 진리가 아니라며 모든 진리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된 하나의 진리가 없을 뿐 다양한 진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3. 모르겠다는 답변도 가능한데 이를 불가지론이라고 한다. 불가지론은 인간의 관념이나 감각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본질은 결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견해이다.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에 반대하던 입장을 아그노시스라고 불렀는데, 불가지론이 영어로 아그노스틱시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상관없다 역시 진리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의 답변이 된다. 생각해보면 진리가 뭐가 되었든 무슨 상관인가? 신이 있다고 해서, 혹은 아인슈타인이 우주 전체를 단칼에 설명할 대통일 이론을 찾았다고 해서 나의 삶이 달라질 것은 없다. 이러한 생각을 플래그머티즘, 번역해서 실용주의라고 한다. 19세기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제임스는 어떤 관념, 즉 신이나 진리 같은 관념들의 의미는 그것이 초래하는 결과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신이 주는 개념이 나에게 주는 개념이 좋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나는 천국이 있다고 믿기에 지금의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꿀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천국의 의미는 그것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실용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고 미국식 자본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면서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 미국의 경제와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어떤 면에서 실용주의는 하나의 철학 사조라기보다는 차라리 삶의 원리가 된 것 같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은 철학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극단적인 미국식 실용주의가 완벽하게 장악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앞으로 우리는 이 중에서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려고 한다. 진리의 역사를 살펴보면 원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원시 시대의 진리는 자연신이었다. 풍요는 어머니이고 가뭄은 외면이었으며 폭풍은 분노였고 무지개는 용서였다. 원시 시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둘러싸며 펼쳐진 환경은 하나의 신성함이었다. 고대 시대의 진리는 신화였다.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들은 해당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실제하는 존재였다. 중세 시대에 이르러 진리는 진리다운 면모를 보이기 시작했다. 원시와 고대의 신들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다원적인 형태를 취했다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에서 유일신은 초월적이고 완벽한 존재로 등장했다. 이 유일신은 진리의 속성인 절대성, 보편성, 불변성을 다 갖춘 우주의 창조자였다. 중세의 진리관은 인류 역사 1000년의 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런데 중세 후기가 되면서 새로운 생산수단으로 공장을 소유한 부르주아가 등장했고 이들은 신의 역할을 빈틈없이 대체할 새로운 진리의 기준으로서 이성을 제시했다. 인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를 르네상스라 불렀다. 근대에 이르러 진리의 왕자는 이성이 차지했다. 이성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학문을 의미한다. 수학, 물리학, 철학. 이 세 영역은 다른 모든 학문의 토대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다. 수학, 물리학, 철학이 이룬 성과는 가히 놀라워서 근대 사회의 분위기는 인간의 이성을 토대로 한
거대한 학문 체계가 인간과 우주의 모든 존재 모두를 규명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근대인의 낙관적인 전망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근대는 매우 빠르게 붕괴되었다. 우선 외적인 요인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기인한다. 물리학과 화학의 발전은 대량 살상 무기가 되어 인류를 위협했다. 인간 유전에 대한 이해와 생리학의 발전은 열등한 인종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 유대인 학살의 명분이 되었다. 이성과 합리성의 추구가 유토피아를 가져오지 않으며 반대로 삶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인류는 충분히 경험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근대 합리성이 제시하는 미래를 의심하게 되었다. 우선 외적인 요인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에서 기인한다. 물리학과 화학의 발전은 대량살상 무기가 되어 인류를 위협했다. 인간 유전에 대한 이해와 생리학의 발전은 열등한 인종을 규정하는 근거가 되어 유대인 학살의 명분이 되었다. 이성과 합리성의 추구가 유토피아를 가져오지 않으며 반대로 삶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인류는 충분히 경험한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근대 합리성이 제시하는 미래를 의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내적 원인이란 인간 이성이 학문의 영역에서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마치 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 평생 신학을 공부한 끝에 신이 없음을 깨닫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괴데를 불완전성 정리,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정리, 파이어 아벤트의 인식론적 무정부주의는 수학, 물리학, 철학이 스스로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성을 되돌아보게 해준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이러한 학문의 내적 붕괴가 세계대전이라는 외적 요인과 결합되어 근대 합리성에 대한 낙관을 회의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이성은 사실 너무나 초라하고 제한적이며 폭력적인 귀결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류는 몸서리치게 깨닫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현대의 진리는 무엇일까? 포스트모던, 탈근대, 현대 이 세 단어는 일반적으로 같은 말로 사용되고 모두 근대를 넘어서려는 시대적 방향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근대를 넘어선다는 것은 이성 중심주의를 극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 바보가 되자는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이성 중심주의의 독단과 폭력을 거부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근대 합리성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작업을 해체라고 한다. 해체는 포스트모던의 대표적 특징이다. 우리는 포스트모던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이념적인 측면과 실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한다. 포스트모던 담론이 거부하고자 했던 것은 중세와 근대가 추구했던 이념이었다. 중세가 종교로, 근대가 이성으로 추구한 진리는 상반되었지만 이념적으로는 중요한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세계를 보는 관점, 단적으로 말해서 이분법이다. 이분법은 복잡한 세계를 놀랍도록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분석의 틀로 유용하다. 문제는 이분법으로 구분된 두 세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하나의 세계가 다른 세계를 억압한다는 데 있다. 우월할 것으로 규정된 개념은 열등한 개념을 지배하는 당위성을 획득한다. 실제로 선, 남성, 서양, 백인, 이성, 무, 아름다움은
중세와 근대를 통틀어 정상적인 것으로 지배적 위치를 점유했다. 반면 악, 여성, 동양, 유색인, 감성, 가난, 추함은 비정상적이고 열등한 것으로 배제와 억압의 대상이 되어 왔다. 단적으로 말해 중세부터 근대까지 기간은 기독교를 믿는 서양 백인 중산층 남성의 시대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이 문법에서 벗어날 것을 제안한다. 세계를 강압적으로 둘로 쪼갤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들을 인정하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포스트 모던은 억압받고 잊혔던 것들의 귀환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잊혀왔던 까닭에 등장할 때마다 우리를 놀라게 하고 거부감이 들게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이들의 권리는 많은 이들에게 지지받고 있으며 진통을 겪어가며 점차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1960년대를 휩쓴 문화운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실천적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폭넓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스펙트럼 중에서 정치, 사회 운동의 사례로서 68 혁명이 있다. 유럽에서 68 혁명의 물결이 사회를 휩쓸었다. 모든 권위와 권력, 국가, 체제, 규범에 반대한 68 혁명의 정신은 유럽을 휩쓴 뒤 대서양을 건너 미국의 히피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 일본에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일본과 가까운 한국이나 중국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웠다. 그것은 당시 한국이 군부 독재 시기였고 중국은 독재적인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부당한 권위와 물질적 종속을 거부하고 인간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했던 68 혁명의 이념은 한국 사회에 도달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건축에서의 포스트 모더니즘은 해체주의로 드러난다. 해체주의 특징은 비대칭적이고 불안정하며 기능적인 효율성을 배제한 양식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근대 건축을 고려해야 한다. 근대 건축은 아파트로 상징되는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한 모습이었다. 해체주의 건축은 의도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공간을 낭비하여 비용을 증가시킨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효율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 형식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해체주의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건축적 아름다움을 돌려주고 질서와 효율로 숨막히는 도시 속에서 우리를 사유하게 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회복해주는 구심점 역할을 한다. 우리는 왜 진리에 대해 알아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삶 때문이다. 가족과 학교와 시장과 국가와 종교는 나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친절하게 말해준다. 물론 그것이 정말로 절대적인 진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진리가 역사적임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우리는 두렵다.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진리가 실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음을 생각하는 것이 두렵고 기존에 내가 진리를 위해 쏟아온 정성과 노력이 허튼 짓이었을까봐 두렵고 지금까지 나와 단일 진리를 공유해왔던 친구와 가족들의 눈치가 두렵다. 어떤 삶을 선택해도 괜찮다. 결정은 당신이 하면 된다. 근대를 끝내고
현대 포스트모던의 탄생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영혼의 평화와 행복을 원한다면 믿어라. 다만 내가 진리의 사도가 되려 한다면 질문해라. 이것만은 꼭 해봐요. 진리의 역사, 원시, 자연신, 고대, 신화, 대표적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 중세, 유일신,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등 근대, 이성, 현대, 포스트모던 대충 기둥이 만들어졌나요? 무엇이 어느 시대에 있었다는 것 정도만 알아도 이제는 깊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